오늘도 1,186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29일째 순매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만 3조 9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노동의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경제 규모에 비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지원 아래 4만 5천여 가구에 보급됐던 태양광 주택 보급이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지난해에는 1,800여 가구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1,186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29일째 매도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매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FOMC의 미국 금리 결정이 외국인의 투자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0.32% 오른 193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대량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2,129억 원어치를 사들인 가운데 연기금은 1,84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59억 원, 1,16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58% 오른 66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북한이 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발사 시기는 북한의 과거 인공위성 발사 전례나 이번 발사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10월 10일 기념일 이전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로 신흥국 평균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신흥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69%, 홍콩 66%, 싱가포르가 61%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중국은 36%로 신흥국 평균을 살짝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선진 12개국의 평균인 73%보다도 높았습니다. 유로존은 61%를 보였고 일본 66%, 미국은 78%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스위스, 호주, 캐나다 정도였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도 문제지만 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 말에 비해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신흥국의 평균 상승폭은 10%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오히려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핵심 부채는 GDP의 38%로 2007년 말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신흥국 가운데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파른 상승폭입니다. 지난해 기업 부채는 GDP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05%로 신흥국 평균인 94%와 선진국 평균인 81%보다 높았습니다. 가계와 국가 그리고 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GDP 대비 228%로 신흥국 중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펀드업계의 히트 상품인 중소형주 펀드가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중소형주 펀드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속속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중소형주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5.23%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35%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월간 순유입액은 6월 5,747억 원을 정점으로 7월 3,304억 원, 8월 1,63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펀드의 평균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은 각각 8.62%, 11.31%, 45.35%로 중장기로 가면 수익률은 아직 양호한 수준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료 등이 크게 줄기 때문에 태양광을 달아볼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웬일인지 태양광 주택 보급은 2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이 2년 새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주택 보급은 2012년 45,530가구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3년 25,409가구, 2014년 1,872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면 관리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수요가 많지만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줄면서 보급도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재생 보급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오는 건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서 태양광 설치 지원 규모는 210억 원입니다. 지난 2012년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서 주택과 그린빌리지 등 태양광에 550억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61%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 사업에 의한 보급도 해나가되 앞으로는 그 민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그 태양광 보급이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포션은 더 늘려가는 거죠. 실제로 정부는 태양광 대여 사업을 통해 올해 총 5천 가구에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시공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고 해당 가구에 월 7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7년 후에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월 전기료가 8만 원 정도 나오는 가구의 경우 11,000원 정도로 85%의 전기료가 절약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본격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보려면 7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태양광 주택 흐름이 수요자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를 놓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새벽 3시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FOMC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16일에 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17일 이틀간에 거쳐서 개최됩니다. 요일로 따지면은 수요일, 목요일이 되는데요. 17일 오후에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금요일 새벽 3시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요일 시장에 반영될 전망이고요. 만일 FOMC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난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동결을 예견하는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46%는 이달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54%는 이달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결과 응답자의 46%는 연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54%는 10월이나 12월 혹은 내년이 될 것으로 답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쪽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인데요. 지난달 초만 해도 82%대였던 수치가 한 달 만에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월가의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어스 수석 경제분석 전문가는 지난 6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는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 금리 인상을 점치는 쪽은 지난 2분기 3.7% GDP 성장률과 이 8월 실업률 5.1% 등 이 경제지표 호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은 이미 9월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0.76%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더글라스 피블스 알리안스 번스타인 채권 담당 이사는 2년물 국채금리는 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역시 물가가 2%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달 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한 바 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된 제로금리와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린 만큼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때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 긴축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이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고금리와 안전자산을 쫓아서 움직이는 외국인 자금이 더욱 급격히 이탈해 이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이 충격을 받아 경제 전반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시중국 시장 등에 유입됐던 자본이 다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미국을 찾아서 유출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시중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액은 지금보다 18에서 4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전 금리 인상 때와 상이한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의 시장 영향은 과거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신흥국은 성장 동력 약화, 추세적 통화 약세 가능성 등으로 장기 기대 수익률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매도가 계속되면서 지금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29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3조 9천억 원어치로 2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해서 자본 유출 현상이 심각해지면 한국은행도 현재 최저 수준인 1.5%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통업계가 민족 대명절 추석 대목을 맞아 선물 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가 굴비 대신 랍스터 세트가 추석 선물의 대세가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명절 선물 풍속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사실일까요? 한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가 내놓은 추석 선물 세트 관련 자료입니다.
랍스터 전성시대 추석 선물로 본격 등극이란 제목으로 추석 굴비 가격이 급등하자 고급 갑각류의 대명사인 랍스터가 수산물 세트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마트는 랍스터 물량을 지난해 추석에 비해 2배가량 늘렸고 판매량이 높아 최고 인기 상품으로 등극했다며 일부 매체에 홍보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랍스터가 전통 추석 선물로 꼽히는 굴비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랍스터가 굴비를 대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추석 선물 풍속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굴비 대신 랍스터가 추석 선물 대세가 됐다는 것은 이마트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롯데마트의 경우 판매 부진을 이유로 올 추석에는 랍스터 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의 자료 어디에도 랍스터 추석 예약 판매량이 굴비를 앞섰거나 육박한다는 비교 실증 수치가 없습니다. 대신 1년을 통틀어 랍스터가 과거보다 많이 팔렸다는 일방적인 이마트 내부 통계 얘기뿐입니다. 수산만 봤을 때는 그래서 굴비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쉽게 접하기가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지만 절대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굴비가 제일 많이 랍스타랑 굴비를 세트로만 비교했을 때는 랍스타가 최근에 많이 신장했지만 굴비보다 많이 팔리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마트처럼 자신들의 판매 전략 변화를 마치 시장 수요가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총 결제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00만 명 이상이 카카오페이에 가입했고 이 중 카드 등록률은 99%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는 국내 신용카드 이용자의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가맹점 수는 270여 개로 지금까지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1회 최고 결제 금액은 757만 1,600원이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1년 안에 공과금 납부와 자동 결제 등을 추가해 카카오페이를 종합결제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요. 기아자동차가 5년 만에 4세대 스포티지를 출시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신모델 출시로 대형 SUV 모하비, 중형 SUV 소렌토, 준준형 스포티지로 이어지는 각 차급별 1위 체제를 굳힌다는 방침입니다. 4세대로 새로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준준형 SUV 스포티지입니다. 독특하게 솟아오른 헤드램프와 안개 등 전면의 디자인 요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스포티지 아래 비해 본넷 끝단을 앞으로 빼고 낮춰 마치 육상 선수가 당장이라도 질주할 듯한 다이나믹함이 느껴집니다. 스포티지는 지난 1993년 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도심형 SUV로 1세대 출시 후 전 세계에서 380만 대 이상 팔린 준준형 SUV 시장의 강자입니다. 스포티지가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는 다양한 혁신들을 통해서 준중형 SUV 시장에서 또 압도적 1위의 위치를 보다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출시 전 국내 사전 계약에서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5천여 대가 계약됐습니다. 기아차는 신형 스포티지가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 티구안, 북미 시장에서는 혼다 CR-V와 경쟁할 만한 상품성을 갖췄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세계적인 SUV 열풍을 감안해 시장 수요자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고 이름도 아예 더 SUV로 정했습니다. 최근 레저용 차량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차체 길이와 앞뒤 바퀴 간의 거리를 늘려 실내 공간을 더욱 넓게 확보했습니다. 확 바뀐 모습만큼이나 안전과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일반 강판보다 강도가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의 적용 비율을 기존 18%에서 51%로 대폭 늘려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2리터 디젤 엔진은 배출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 유로6 환경 규제를 충족시켰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면 연비는 줄어들지만 신형 스포티지는 전 모델보다 연비가 오히려 4%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2.0 엔진 모델로 가격은 최대 2,842만 원입니다. 기아차는 다음 달 1.7 다운사이징 모델을 추가해 판매 영역을 더욱 넓힐 방침입니다. 기아차는 올해 국내 판매 3만 대를 시작으로 내년 월간 5천 대, 연간 6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지방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 지방에서 공급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11곳, 1,431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522가구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용지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를 이달 중 분양합니다. 내달에는 SK건설과 협성건설이 각각 부산 수영구 망미 1구역, 부산 동구 수정동 도시환경정비사업 1구역에서 망미 SK뷰, 수정동 협성 휴포레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한화건설과 사모건설이 각각 창원 대원 꿈의 그린, 대구 대신 이편한 세상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물량 중 2억 원을 웃도는 것이 지난달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선 3억 5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과반이 됐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2009년 3월부터 6년 6개월 연속 올라 역대 최장의 상승 흐름을 보인 결과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 전세 가격은 2억 70만 원으로 전월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의 중위 전세값은 지난달 3억 5,092만 원으로 전월보다 1.2%, 지난해 8월보다 18.9% 뛰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약 9천만 원, 32.8% 오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강세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초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잇따라 추진된 재건축 사업이 전세값 급등과 전세난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17일부터 아파트 분양, 입주권,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됩니다. 공개 항목은 거래 금액, 거래 일자, 단지명, 면적, 층 등입니다. 국토부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거래 정보 공개를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앞당깁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아파트 분양, 입주권 등의 실거래 정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후 한 달간 백화점, 마트, 시장 등 3,0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마련합니다. 추석 그랜드 세일 행사에는 전국 2,000여 개의 농수협과 산림조합마트, 300개의 전통시장과 400개의 나들가게와 체인점 등이 참여하며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는 추석 전후에 2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1조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앞으로 부모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는 온라인 출생신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주요 61개 품목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무, 생강, 닭다리 등 39개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 소갈비, 대게 등 22개 품목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20억 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한 결과 서초구 반포동이 2,200여 원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을 누르고 시가총액과 거래량에서 모두 서울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7개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요즘 환절기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내일도 구름 많은 하늘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종일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영남 해안으로도 확대돼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 낮 기온이 28도,
정도로 12도가량의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기온 변화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긴 소매 한 겹보다는 반 소매의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의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부분 맑은 모습이지만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와 영남 지방은 점차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16도에서 28도, 대전 14도에서 25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가 깨끗하겠고요. 속초와 강릉 13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영남 해안에서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대구와 제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남해상과 동해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의 비는 목요일 새벽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과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15) 국정감사가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망신주기 구태나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남은 국감 기간에는 나란 일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어른다운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